엄마,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겠어요. 저희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70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었죠. 이 장면을 목격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연 늙어서 아프면 가족조차 외면하는 게 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충격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프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현명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는 바로 제 친구 선미 씨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선미 씨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시동생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우리가 돌봐드려야지라고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하나둘씩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우리 집은 아이들이 어려서 안 된다. 나는 야근이 많아서 못 본다. 전문가가 돌보는 게 어머니에게도 좋을 것 같다는 말들만 나왔습니다. 결국 며느리인 선미 씨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선미 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정말 무서워요. 나도 늙어서 아프면 이렇게 버림받는 건 아닐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왔지만 정작 아프고 힘들 때는 외면당하는 시대가 된 건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 저는 인터넷에서 더욱 충격적인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기준으로 독거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의 34%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노인 3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노인 학대 통계였어요. 노인 학대 사건의 가해자 중 무려 83%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부모를 돌보다가 지쳐서 학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부모를 때리고 방치하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실제로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 김미경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김미경 씨는 제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요양원에 처음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깊은 상처를 받고 계세요. 특히 치매 초기 단계 어르신들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시죠. 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김미경 씨의 말에 따르면 요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가족 방문 횟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든다고 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나중엔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건 어르신들이 가족을 기다리시는 모습이에요. 주말만 되면 문 앞에 앉아서 자식들이 올까봐 기다리시다가 아무도 오지 않으면 깊은 실망감에 빠지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이런 현실을 듣고 나니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일까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또 다른 사례를 들게 되었습니다. 제 직장 동료 박정수 씨의 이야기였어요. 박정수 씨의 아버지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초기에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모시고 다녔지만 점점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면서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형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더 바쁜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우리 중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박정수 씨는 결국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고 가족 간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누가 더 많이 희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 벌어졌죠. 처음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낮에도 계속 긴장 상태였어요. 아내와도 자주 다투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못 써주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박정수 씨 가족은 전문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간병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이 비용을 형제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형은 나는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여유가 없다고 했고 박정수 씨는 내가 휴직까지 했는데 돈까지 더 많이 내야 하냐며 불만을 표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족들 사이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박정수 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요양원에 모신 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선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늙어서 아프면 버림받는다는 말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족들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두려워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마주한 뒤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했어요. 노인복지 전문가, 재정 설계사, 요양 전문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늙어서 아프더라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만 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절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존엄하고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 할머니는 큰 집에서 며느리,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살으셨습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시면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드렸죠. 며느리는 집에 있는 게 당연했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모시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대가족 제도가 살아있었거든요. 한 집에 3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돌보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면 며느리가 돌보고 며느리가 바쁘면 딸들이 도왔죠. 집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고 돌봄의 책임도 여러 사람이 나누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가정이 핵가족화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따로 살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죠. 그리고 자식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남편도 직장에 나가고 아내도 직장에 나가니까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 은희 씨의 상황을 보면 이런 현실이 더욱 명확해져요. 은희 씨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도 중견기업 부장이에요.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은희 씨의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많이 잃으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셨어요. 요리도 못하시고 밖에 나가시는 것도 무서워하시죠. 그런데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와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은 학원에 학교에 바쁘고요. 은희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까 고민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요.
아파트가 좁아서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공간도 없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차라리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어머니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들이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대 사회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여성이 집에서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경제적 압박도 훨씬 커졌어요. 집값, 교육비, 생활비 모든 게 늘어나면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60대면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80대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 말은 돌봄이 필요한 기간도 그만큼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가족 관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효도가 절대적인 가치였지만 지금은 개인의 행복과 자유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 돌봄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런 변화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노후 준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예전처럼 자식들이 알아서 돌봐주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런 현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한 가정에 자녀가 1명 또는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1명 또는 2명의 자녀가 4명의 부모님 양가 부모를 모두 돌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녀 1명이 부모 4분을 돌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예전 방식으로만 생각한다면 결국 모든 가족이 고통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들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대신 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준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부모 세대인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잘해둔다면 자식들도 부담 없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식들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부모 돌봄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부모가 아프면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었죠. 제 지인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민수 씨는 45살의 회사원입니다.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둔 평범한 아버지죠. 그런데 작년에 민수 씨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원에 매일 가야 하니까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상사의 눈치도 보게 되었죠. 아내는 시아버지 간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민수 씨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부담이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 씨의 월급은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결국 적금을 해지하고 보험을 해약하면서까지 돈을 마련해야 했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아버지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니 정말 숨이 막혔어요.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봐야 했고, 그러면서 우리 집 수입은 더욱 줄어들었죠. 하지만 민수 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경제적 부담보다 정서적 부담이었다고 해요. 매일 병원에 가서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항상 건강하고 든든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말도 못하시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빨리 회복되시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나쁜 아들 같아서 자책감에 시달렸죠. 이런 복잡한 감정은 민수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모 돌봄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부담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저는 또 다른 사례도 들어보았습니다. 제 후배 영미 씨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영미 씨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으로 5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불가능해졌죠. 어머니가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돌아다니시니까 아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켜두시고 깜빡 먹으시는 일도 여러 번 있었고요. 영미 씨의 고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상 행동도 늘어났다고 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거나 밤중에 집을 나가려고 하시는 일들이 반복되었죠. 아이가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잊어버리셨어요. 오히려 아이를 낯선 사람 취급하시면서 경계하시더라고요. 아이도 할머니를 무서워하게 되었고, 저도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결국 영미 씨도 어머니를 전문 요양시설에 모시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끝까지 모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제 아이도 키워야 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지켜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이유가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적인 한계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집값, 대출,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이미 빠듯한 가계에 부모 의료비까지 추가되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간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모 돌봄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몇 년대로는 10여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일이죠.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부모를 돌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정서적 부담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건강하고 든든했던 부모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특히 치매의 경우에는 예전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니까 자식들의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다고 해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 돌봄을 하는 자녀들 중 많은 수가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간병인 역할을 하는 가족들의 정신건강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종합해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아프면 자신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의 건강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거나 최대한 늦춰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경제적 준비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늘어나지만 없으면 가족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노인복지 전문가인 김현수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김 교수님은 20년 넘게 노인 돌봄 현장에서 일해 오신 분입니다. 교수님이 들려주신 통계는 정말 놀라웠어요. 65세 이후 평균 의료비 지출이 연간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건강한 상태에서의 평균이고요. 만약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연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치매나 중풍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니까 총 비용이 억 단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억 단위의 돈이라니 평범한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리신 분의 경우를 보면 초기에는 약물 치료비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가요. 여기에 정기 검진비, 각종 검사비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진짜 큰 비용은 간병비예요. 간병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들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나간다고 해요. 12시간씩 교대로 쓰더라도 월 200만 원 이상은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처음에는 직접 돌보려고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간병이라는 게 단순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씻기고 먹여드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약 먹여드리고 운동시켜드리고 전문적인 기술과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교수님께 실제 사례를 더 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70대 남성분이 요양원에 입원하셨는데 파킨슨병 말기 상태였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 과장이었죠. 처음에는 형제가 번갈아가며 돌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고 해요. 큰아들은 가게 운영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었고 작은 아들은 회사 업무와 자녀 교육 때문에 바빴거든요. 결국 큰아들의 아내가 시아버지를 돌보게 되었는데 6개월 만에 완전히 지쳐버렸다고 합니다. 큰 며느리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가족 전체가 힘들어졌어요.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고 아이들도 엄마가 늘 짜증을 내니까 집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죠. 결국 가족회의를 통해 요양원 입원을 결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형제 간에 돈 문제로 심하게 다퉜대요. 왜 돈 문제로 다퉜을까요? 요양원 입원비와 치료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때문이었다고 해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나가는 비용을 형제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큰아들은 자영업이 어려워서 제때 돈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결국 대부분의 비용을 혼자 부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형에 대한 원망이 쌓였고 큰아들은 큰 아들대로 내 아내가 6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왜 돈까지 더 내야 하냐며 불만을 표했죠. 결국 형제 간 연락도 끊어진 상태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지는 걸 보니까요. 김 교수님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경제적 준비라고 강조하셨어요. 부모님들이 미리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신다면 이런 갈등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기준을 보니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월 생활비의 30배 정도를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만약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면 4,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의료비를 고려하면 추가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해요. 총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적지 않은 돈이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을 단순히 통장에만 넣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하고 장기적인 수익률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연금 상품이나 안전한 투자 상품을 통해 꾸준히 불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교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집에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지낼 수도 있고 좋은 요양원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어져요. 가족들이 희생하거나 질 낮은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의 사례를 들어보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 아는 분 중에 박영호 씨라는 분이 계세요.
박영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신 분이에요. 제가 40살부터 개인연금을 넣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25년 동안 넣었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조금씩 했고요. 덕분에 지금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박영호 씨는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로 1천만 원 가까이 들었지만 미리 준비해둔 돈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아버지, 돈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아이들도 마음 편하게 저를 도울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주 병문안을 와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경제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비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이 생긴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노후야말로 가장 경제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승민 원장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원장님은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오신 분으로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병에 걸린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망가진 건강은 회복하기 어려워요. 원장님이 들려주신 통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주요 질병들의 대부분이 40대, 50대 때부터 시작된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당뇨병의 경우 65세 이후 발병률이 30%를 넘어요. 하지만 이 당뇨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동안의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누적된 결과죠. 고혈압, 고지혈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원장님은 세 가지 핵심을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정기검진이었습니다. 40세 이후부터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특히 암 검진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 가능한 질병들이 많거든요. 원장님이 실제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60대 중반의 김철수 씨 이야기였는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매년 빠짐없이 검진을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작년 검진에서 대장암 초기가 발견되었죠. 다행히 조기 발견이어서 내시경 수술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었어요. 만약 김철수 씨가 검진을 미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대장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환자가 자각할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죠. 김철수 씨도 만약 2년만 늦게 발견했다면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항암 치료까지 받아야 했을 거예요. 치료비만 몇 천만 원은 들었을 테고 완치도 어려웠을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 관리였습니다. 특히 식단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살이 찌고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 쉬워지죠. 60대 이후에는 칼로리를 20% 정도 줄이고 단백질 비중을 늘려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밥은 현미밥으로 바꾸시고 반찬은 나물 위주로 드세요. 육류보다는 생선을 더 많이 드시고 과일은 하루에 사과 1개 정도만 드시면 적당해요. 무엇보다 짠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저는 원장님께 실제로 이런 식단 관리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70대 초반의 박순자 씨 경우를 보면 당뇨와 고혈압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꾸준히 운동을 하신 결과 6개월 만에 혈당과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약도 많이 줄이셨고 오히려 50대보다 더 건강해지셨죠. 세 번째는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예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만 올바른 자세로 걸어야 하고 적당한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원장님이 추천하신 걷기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었어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걸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하셨어요. 근력 운동도 함께 해주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게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간단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분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원장님께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어요. 이미 나이가 많은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시작하면 효과가 있을지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70대, 80대에 시작하더라도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80대 중반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크게 개선한 분들을 여러 명 봤거든요. 다만 강도를 조절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원장님이 들려주신 또 다른 사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85세의 최영수 씨 이야기였어요. 최영수 씨는 80세까지 거의 누워서 지내셨어요. 무릎이 아프고 기력이 없어서 집 밖으로 나가시는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아드님이 억지로 모시고 와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최영수 씨의 변화 과정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집안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집 앞을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고 6개월 후에는 공원에서 30분씩 산책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최영수 씨의 정신적 변화였다고 해요. 운동을 시작하신 후에 우울감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식욕도 돌아오시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되었죠. 무엇보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건강관리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곧 존엄한 노후를 의미한다는 거죠. 원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프지 않는 것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예요.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들도 마음 놓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반대로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의 삶도 함께 무너질 수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원장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동안 미뤄왔던 종합검진 예약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검진 결과가 나쁠까봐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검진을 받고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고 혈압이 경계선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로 집에 와서 식단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좋아했던 짜고 기름진 음식들을 줄이고 현미밥과 나물 반찬 위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아서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헬스장에 등록하는 대신 집 근처 공원에서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한 달쯤 지나니 30분은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시작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모습을 보신 이웃 아주머니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뭔가 다른 일 하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걷기 시작했고 음식을 가려 먹고 있어요. 저도 해보고 싶은데 혼자 하려니까 작심삼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 세 분과 함께 산책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공원에서 만나서 1시간씩 걷기로 했죠.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선 저부터 몸무게가 7kg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변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에는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운동하던 김영희 아주머니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김영희 아주머니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던 분인데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개선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요. 약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김영희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모임에 참여한 분들 모두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던 분은 통증이 많이 줄었고 불면증이 있던 분은 잠을 잘 주무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아프게 마련이지 어쩔 수 없어라는 체념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노력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건강관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 보기로 했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빌려 읽고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의 중요성 같은 것 말이에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했어요. 스쿼트, 팔굽혀 펴기, 플랭크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스쿼트 5개만 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0개씩 3세트는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깨달은 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이었어요.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들도 실천해 보기 시작했어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들은 제 성격에 안 맞더라고요. 대신 취미 활동을 늘렸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둔 독서를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렸어요. 특히 웃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기도 했죠. 웃음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6개월 동안 지속하고 나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자식들이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 정말 많이 젊어지셨네요. 얼굴도 밝아지시고 걸음걸이도 달라지셨어요. 그래? 그냥 조금 운동하고 식단 관리한 것뿐인데.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뭔가 활기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자식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제 건강을 걱정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 무릎 아프시다고 하시더니 어때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같은 걱정스러운 질문들을 자주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질문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대신 엄마,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저희도 엄마처럼 운동 시작해야겠어요.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관리는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가족들에게 안심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후야말로 모든 노후 준비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건강을 잃으면 행복할 수 없거든요. 반대로 건강하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건강 관리와 경제적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주거 준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졌을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과연 늙어서도 살기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고령 친화주택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신 박재민 소장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박 소장님은 15년 동안 노인 주거 문제를 연구해 오신 분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주거 이전을 도와주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 집을 구입하죠. 그런데 그때는 계단이 있어도 괜찮고 화장실이 작아도 상관없고 문턱이 높아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것들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박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희 집만 해도 현관의 신발장 때문에 문턱이 꽤 높고 화장실 문도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특히 계단이 있는 집은 나이 들어서 정말 위험해요. 낙상 사고의 대부분이 계단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어려워서 그대로 거동 불편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박 소장님이 실제 사례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였어요. 70대 초반에 이정순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2층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죠. 대퇴골 골절로 6개월 동안 입원하셨는데 그 사이에 근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이정순 씨는 결국 퇴원 후에도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서 1층에서만 생활하게 되었다고 해요. 2층에 있는 침실은 사용하지 못하고 1층 거실에 침대를 놓고 지내시게 된 거죠. 자식들이 계단 승강기 설치를 제안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정순 씨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주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집이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노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 환경은 어떤 것일까요? 박 소장님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현관에서 집안까지 집안의 모든 공간이 문턱 없이 평평해야 해요. 그리고 문의 폭이 충분해야 하고 복도도 넓어야 합니다. 혹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불편함이 없어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안전성이었습니다. 화장실과 욕실에는 반드시 안전 손잡이가 있어야 해요.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조명도 충분히 밝아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편의성이었어요. 부엌의 높이가 적당해야 하고 수납 공간이 허리 높이에 있어야 해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각종 스위치나 콘센트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위치였습니다. 병원, 약국, 마트 등 필수 시설들이 가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자가용 운전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박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과연 노후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한번 집을 둘러보면서 체크해 보시죠. 눈을 감고 집 안을 걸어 다녀 보세요. 그러면 시각장애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의자에 앉은 채로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휠체어를 사용할 때의 불편함을 미리 경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해보니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어요. 우선 현관 문턱이 너무 높았고 복도가 좁아서 휠체어로는 이동이 어려워 보였어요. 화장실 문도 너무 좁았고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돼요. 당장 이사할 필요는 없고 현재 집을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박 소장님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현관 문턱은 경사로를 설치해서 완만하게 만들 수 있고 화장실과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명도 LED로 바꿔서 더 밝게 만들 수 있고 바닥재도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개선 작업들의 총 비용이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새로 이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고령 친화 주택 개조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택 개조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재 집을 개조하는 것보다
이사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계단이 많은 집이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개조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를 한다면 어떤 곳이 좋을까요? 박 소장님이 몇 가지 옵션을 제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일반 아파트의 저층이었습니다. 1층이나 2층 정도의 아파트가 좋아요. 엘리베이터 고장 시에도 계단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응급 상황 시에도 대피가 쉽거든요. 그리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편해요. 두 번째는 실버타운이었어요. 최근에 실버타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처음부터 고령자를 위해 설계된 곳이라 편의시설이 정말 좋아요.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버타운에도 단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입주금만 억 단위고 월 관리비도 200만 원 이상 나가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세 번째는 고령자 복지주택이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전용 주택들이 있어요. 실버타운보다는 저렴하면서도 고령자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죠. 박 소장님이 실제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75세 김영자 씨가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한 이야기였어요. 김영자 씨는 원래 3층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무릎이 아프셔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하셨는데 정말 만족하고 계세요. 김영자 씨가 만족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우선 모든 공간이 평평해서 이동이 편해요.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있고 응급시에 누를 수 있는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또래의 이웃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용도 합리적이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정도예요. 관리비까지 포함해도 월 50만 원 정도면 되니까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아요. 하지만 고령자 복지주택도 단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대기자가 많아서 신청하고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위치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이 불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옵션은 자녀 근처로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과 같은 동네나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응급 상황 시에 도움받기 쉽고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외로움도 덜하죠. 하지만 이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사하면 또 따라 이사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 자녀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박 소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주거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과 선호도예요. 경제력,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거든요. 주거 환경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 간병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앞서 충분히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20년 동안 간병 업계에서 일해온 전문가를 만나보았습니다. 간병 서비스 전문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이미경 대표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이 대표님은 직접 간병사로 일하시다가 사업을 시작하신 분으로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모두 갖추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병을 단순한 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이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니 그동안 간병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의료진과의 소통, 응급 상황 대처, 재활 도움 등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경우를 보면 단순히 식사를 도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삼킴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자세로 식사하도록 도와야 해요. 잘못하면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전문성 때문에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전문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가족이 직접 간병하시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욕창이 생기거나 낙상 사고가 일어나거나 약물 복용을 잘못 관리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전문 간병 서비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이 대표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병원 내 간병 서비스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예요. 23시간 또는 12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고 의료진과의 협력도 원활하죠. 두 번째는 가정 간병 서비스였어요.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다만 응급 상황 대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방문 간병 서비스였습니다. 매일 일정 시간씩 방문해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분들에게 적합해요. 비용도 24시간 간병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요. 네 번째는 주간 보호센터였어요. 낮 시간 동안만 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예요. 가족들이 낮에 일하러 나가야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세요. 각각의 장단점을 들어보니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병 서비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치매 환자와 암 환자, 중풍 환자는 모두 필요한 돌봄이 달라요. 그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간병사를 연결해 드려야 하거든요. 이 대표님이 실제 사례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80대 초반의 박정희 씨 이야기였습니다. 박정희 씨는 파킨슨병 말기 환자셨어요. 처음에는 큰아들 며느리가 돌보셨는데 3개월 만에 완전히 지쳐버리셨어요. 파킨슨병 환자는 떨림과 경직이 심해서 일상생활 모든 것에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박정희 씨 가족이 전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후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전문 간병사가 오신 후에 박정희 씨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어요. 규칙적인 운동 도움을 받으시고 약물 복용도 정확해지셨거든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전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많다고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병사의 자격과 경험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기본이고 해당 질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업체의 관리 시스템도 살펴봐야 하고요. 또한 간병사와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간병사도 사람이라서 환자나 가족과 궁합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교체를 요청하셔야 해요. 참고 지내면 모두에게 좋지 않거든요. 비용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어요. 이 대표님이 현재 간병비 현황을 알려주셨는데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24시간 간병의 경우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예요. 한 달이면 36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나가죠. 12시간 간병은 하루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고요. 이런 비용을 장기간 감당하는 건 일반 가정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유용한 정보였어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간병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줘요. 본인 부담금은 20%만 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장기 요양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셨어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해요. 그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이 매겨지는데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금액이 달라져요. 실제로 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하고 계신 분의 사례도 들려주셨어요. 75세의 김순자 씨 이야기였습니다.
김순자 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3등급 판정을 받으셨어요. 월 한도액이 130만 원 정도 되는데 본인 부담금은 26만 원만 내시면 돼요. 나머지 104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김순자 씨는 이 지원금으로 주 3회 방문 요양 서비스와 주 2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해요.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니까 치매 진행도 더 늦춰지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 요양보험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셨어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급 판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예요.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건강할 때부터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두시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간병 서비스 업체도 미리 알아둬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시면 좋겠어요. 또한 가족들과의 사전 논의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간병이 필요해지면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미리 이야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상황이 급박해지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민간 간병보험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어요. 요즘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젊을 때부터 미리 가입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가입 조건이나 지원 범위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이 대표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나니 간병 문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간병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의 영역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질 높은 돌봄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건강, 경제, 주거, 간병 준비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법적, 제도적 준비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다른 준비를 잘해도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본인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노인 전문 변호사이신 김정호 변호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15년 동안 노인 관련 법무를 전담해 오신 분으로 수많은 가족 분쟁을 해결해 오신 경험이 있으셨어요. 변호사님이 들려주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80대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형제들이 법정 다툼을 벌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후에 큰아들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작은 아들이 형이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게 된 거죠. 결국 형제 간 불신이 쌓여서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났고 정작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은 대부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건강할 때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두면 이런 분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준비를 해야 할까요? 김 변호사님이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유언장 작성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 작성을 꺼려 하시는데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에요.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가족들 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유언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자필 유언장, 공증, 유언장, 비밀 유언장 등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건 공증 유언장이에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것이라 법적 효력이 가장 강해요.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본인이 거동 불편해졌을 때 누가 돌볼 것인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아요. 실제 사례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70대 후반의 이영수 씨 이야기였습니다. 이영수 씨는 5년 전에 공증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어요.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내가 치매에 걸리면 큰아들이 돌봐달라. 하지만 큰아들에게 부담이 되면 좋은 요양원을 알아봐달라.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르되 고향에 묻어달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으셨죠.
이영수 씨가 실제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들은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아무 갈등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큰아들이 6개월 동안 직접 돌보다가 한계를 느끼고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다른 형제들도 아버지의 뜻이니까 흔쾌히 동의했어요. 비용도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아버지 재산으로 충당했고요. 두 번째는 성년 후견제도 활용이었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없게 돼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거예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제도였어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으로 나뉘는데 본인의 판단 능력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임의 후견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건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거예요. 임의 후견 제도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본인이 건강할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두고 공증까지 받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져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연금과 보험 정리였습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급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해요. 그리고 생명보험, 건강보험 등도 정리해 두시고요. 김 변호사님이 들려주신 사례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75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유족들이 연금 수급 절차를 몰라서 몇 개월 동안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서류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죠.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평소에 연금과 보험 관련 서류들을 한 곳에 정리해두고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연금 증서, 보험 증권, 통장 사본 등을 파일로 만들어서 보관하시고 자녀들에게 위치를 알려두세요.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도 함께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장기 요양보험 관련 준비였습니다. 앞에서 간병 문제로 이야기했지만 장기 요양보험 신청도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미리 절차를 알아두시고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장기 요양보험 신청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신청서 작성, 의사 소견서 발급, 방문조사 실시, 등급 판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거든요. 다섯 번째는 의료 관련 의사 결정이었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명확히 해두셔야 해요. 요즘은 연명치료 중단 등 결정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받기 어려워져요. 가족들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게 되고요. 미리 의사를 명확히 해두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연명치료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병원에서 연명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어떤 치료는 받고 싶고 어떤 치료는 받기 싫은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디지털 자산 관리였습니다. 이건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거래, 각종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디지털 자산이 많아요. 본인이 기억을 잃거나 돌아가시면 이런 자산들을 찾기 어려워져요. 디지털 자산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은행 온라인 계좌, 증권사 계좌, 각종 포인트 적립 계좌, 온라인 쇼핑몰 적립금 등을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비밀번호는 별도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요. 일곱 번째는 세금 관련 준비였습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상속세나 증여세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해요. 세금 계산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미리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김 변호사님은 이런 모든 준비를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상담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손실을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법적 준비의 핵심은 가족들과의 소통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감춰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본인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실제로 가족 간 소통이 잘 된 사례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70대 부부가 자식들을 모두 불러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재산 분할, 돌봄 계획, 의료 방침 등을 모두 논의하고 합의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서 공증까지 받았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가족들은 아무 갈등 없이 미리 정한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었다고 해요. 형제들이 서로 협력해서 아버지를 잘 돌봤고 재산 관리도 투명하게 했어요. 가족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김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나니 법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법과 제도가 우리의 노후를 대신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강, 경제, 주거, 간병, 법적 준비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아도 한 가지 빠뜨리면 노후가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예요. 아플 때 가장 무서운 건 몸의 고통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걸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인 정신건강 전문의이신 최윤정 원장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최 원장님은 20년 동안 노인 우울증과 외로움 문제를 연구해 오신 분으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치료해 오셨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간관계예요. 돈이 많고 건강해도 외로우면 우울증에 걸리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도 좋은 관계가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원장님이 들려주신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30%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게 된 어르신들의 경우 우울증 발병률이 50%까지 올라가요. 평생 함께해온 사람을 잃는 상실감도 크지만 갑자기 혼자가 되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원장님이 실제 사례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75세의 박영호 씨 이야기였습니다. 박영호 씨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심한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50년 동안 함께 살던 아내가 없으니까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텔레비전 보는 것도 재미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하셨어요. 박영호 씨는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었다고 해요. 연금도 충분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점점 더 우울해지셨죠. 급기야 차라리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시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원장님은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져요. 체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건강할 때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들을 준비해 두어야 할까요? 원장님이 몇 가지 유형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웃 관계였습니다.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 사례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80대 할머니가 집에서 넘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데 옆집 아줌마가 평소보다 인기척이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고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죠. 이웃 관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기, 아파트 행사에 참여하기, 동네 산책하면서 마주치는 분들과 안부 나누기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동호회나 클럽 활동이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건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등산, 사진, 노래, 독서, 바둑 등 어떤 분야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참여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성공적인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65세에 퇴직하신 김철수 씨가 동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적응하셨더라고요. 지금은 동호회의 핵심 멤버가 되셨어요. 김철수 씨의 변화가 놀라웠다고 해요. 퇴직 직후에는 우울감에 시달렸는데 등산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후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주 산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동호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도 만들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으면 더욱 좋아요. 교직에 있던 분이 아이들 교육 봉사를 시작한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이 퇴직 후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보람도 크고 다른 봉사자들과도 친해지셨대요. 네 번째는 온라인 관계였어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온라인 카페, 소셜미디어, 화상 채팅 등을 활용하면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온라인 활동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든 어르신의 사례도 있었어요. 70대 할머니가 요리 블로그를 시작하셨는데 댓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셨어요. 나중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모임까지 만들어지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교회, 절, 성당 등 종교 공동체는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회 활동이에요. 정신적 위안도 받고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방적인 관계를 피하는 거예요. 항상 도움만 받으려고 하거나 반대로 도움만 주려고 하면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워요. 서로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두 번째는 과도한 의존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한두 명의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관계가 어긋날 수 있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갈등 관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기 어려워져요.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도 필요해요. 원장님이 특히 강조한 건 가족 관계의 적절한 거리였어요. 자식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해요. 실제로 가족 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는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70대 부부가 자식들과 같은 동네에 살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식사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정말 좋아요. 원장님은 인간관계가 돈보다 더 오래가는 자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좋은 관계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소중해져요. 그리고 어려울 때 진짜 힘이 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건강할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든든한 지원망이 있도록 해야 해요. 원장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저도 제 주변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았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제 노후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경제, 주거, 간병, 법적 준비, 인간관계까지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준비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년학 전문가이신 정미라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정 교수님은 25년 동안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 연구해 오신 분으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을 찾아내신 분이에요. 노후의 행복은 70%가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같은 조건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교수님이 들려주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비슷한 상황의 두 어르신을 비교한 사례였습니다. 80세의 김할머니와 이할머니는 모두 혼자 사시고 경제적 상황도 비슷했어요. 건강 상태도 거의 같았죠. 그런데 두 분의 삶의 만족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김할머니는 늘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몸이 아프다. 돈이 부족하다. 세상이 각박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같은 아파트 이웃들도 김할머니를 피하게 되었죠. 반면 이할머니는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같은 상황인데도 늘 긍정적이셨어요. 자식들이 바쁜데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 아직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두 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김할머니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우울해지셨어요. 반면 이할머니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지고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사셨어요. 이 사례를 들으니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수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관계도 변해요. 이런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젊었을 때처럼 빨리 걸을 수는 없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요. 기억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대신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더 깊어져요. 실제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75세의 박 선생님은 퇴직 후에 처음에는 무력감을 많이 느끼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이제 내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어요. 박 선생님은 평생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셨다고 해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여행하기 등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충실한 시간을 보내게 되셨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교수님이 추천하신 방법이 정말 실용적이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줬다.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이런 것들도 감사할 일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의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70대 할머니가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셨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워하셨는데 점점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되셨어요. 세 번째는 목표의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추구할 목표가 있으면 삶이 더 의미 있어져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목표라도 있으면 매일이 더 활기차집니다. 80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평생 글을 모르고 사셨던 할머니가 80세에 한글 교실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하셨는데 6개월 만에 간단한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셨어요. 그 할머니의 변화가 놀라웠다고 해요.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기셨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셨어요. 무엇보다 매일 공부할 것이 있으니까 생활에 활력이 생기셨죠. 네 번째는 받아들임의 지혜였어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들려주신 사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무릎이 아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처음에는 예전처럼 산에 못 간다고 우울해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서 산에는 못 가지만 공원에서 산책은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공원 산책을 새로운 취미로 만드셨다고 해요. 매일 공원을 산책하면서 나무와 꽃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는 공원의 식물 전문가가 되셨죠? 다른 사람들에게 식물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자기 돌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보는 일에 더 신경 써야 해요. 몸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구체적인 자기 돌봄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좋은 음식 먹기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명상이나 독서, 음악 감상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들을 추가하세요. 여섯 번째는 용서와 화해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나 원망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런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 가거든요. 실제로 용서를 통해 평화를 찾은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70대 어르신이 젊었을 때 형제와 크게 다투고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고 느끼시게 되었어요. 그 어르신이 용기를 내서 형제에게 먼저 연락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 나이가 들어서인지 예전 일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가족 모임도 자주 하시고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셨어요. 일곱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기였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현재에 충실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교수님이 추천하신 현재 집중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었어요. 산책할 때는 걷는 느낌에 집중하고, 식사할 때는 음식 맛에 집중하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그 대화에만 집중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덟 번째는 죽음에 대한 준비였어요. 이 부분은 조금 무거운 주제였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교수님이 들려주신 사례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90세 할아버지가 나는 충분히 살았다. 이제 언제 가더라도 후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매일을 정말 소중히 사셨어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씀도 자주 하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지내셨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마음의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연습해야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감사하기, 변화 받아들이기 등을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교수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나니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물질적인 준비를 잘해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연습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중 가족 상담 전문가이신 이연주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20년 동안 부모 자녀 관계를 연구해 오신 분으로 특히 성인 자녀와 노년 부모 간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였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무엇이 짐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이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것과 부모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교수님이 실시한 연구 결과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성인 자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에게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소는 경제적 부담이 43%, 시간적 부담이 32%, 정서적 부담이 25%였어요. 이 결과를 보면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경제적 부담이라고 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달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모가 사기를 당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반복하는 것도 자식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돼요. 우리가 드린 용돈을 또 날렸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70대 아버지가 전화 사기에 여러 번 당하셔서 자식들이 매번 수습해 드려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피해 금액보다도 또 속으실까 봐 걱정하는 스트레스가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자신의 돈으로 생활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경제 관리 능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충동 구매를 피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주셨어요. 큰 금액을 쓸 때는 자식들과 상의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계부를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방문에 대해서는 항상 자식들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했습니다. 자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 상황이에요.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식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정기적인 안부 연락 시간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저녁에 안부 전화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다른 시간에는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집안일, 장보기, 병원 가기 등을 혼자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스스로 하세요.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기르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돼요. 정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자식들에게만 털어놓으려 하지 말고 다른 출구를 만들어 두세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외롭다, 몸이 아프다, 죽고 싶다. 같은 말만 하면 자식들이 죄책감에 시달려요. 대신 긍정적인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자식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하지만 교수님이 가장 강조한 건 적절한 거리 유지였어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식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실제로 적절한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의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75세 어머니가 아들과 같은 시에 살지만 따로 지내시면서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서 식사하세요. 평소에는 문자나 간단한 안부 전화만 주고받으시고 큰일이 있을 때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 가족의 관계가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니까 아들도 마음이 편하고 만날 때마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가족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졌어요. 반대로 거리 조절에 실패한 사례도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려고 하고 손자들 교육에까지 간섭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처음에는 효부인 아들과 며느리도 6개월 만에 지쳐버렸어요. 결국 그 가족은 갈등이 심해져서 연락을 거의 끊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사랑으로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가족 관계를 망치게 된 거죠. 적당한 거리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교수님은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첫째, 자식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세요. 연락이 늦어도 섭섭해하지 말고 만날 시간이 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둘째,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결혼, 직업, 육아 방식 등에 대해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는 마세요. 셋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세요. 만날 때마다 불만이나 걱정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재미있는 이야기나 좋은 소식도 함께 나누세요. 넷째, 도움을 받기만 하지 말고 줄 수 있는 것도 찾아보세요. 손자 돌봄, 반찬 만들어주기, 조언해주기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주세요. 다섯째,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세요. 취미, 친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식들과 상관없는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부모는 자식의 짐이 아니라 든든한 뿌리여야 해요. 자식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되
평소에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80세 할아버지가 평소에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다가 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조용히 도움을 주셨어요.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인생 경험에서 나온 조언도 해주셨죠. 그 결과 아들의 사업이 회복되었고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해요. 아들이 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상적인 부모 자녀 관계의 모습이에요. 교수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나니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이 단순히 도움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의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준비를 잘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비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먼저 준비를 잘하신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은 78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50대부터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55세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되면서 노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부부가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재정 설계사, 보험 설계사, 부동산 전문가, 심지어 변호사까지 만났죠. 이순자 할머니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제적 준비였어요. 개인연금을 2개씩 가입했고 매월 100만 원씩 23년 동안 꾸준히 넣었어요. 그리고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매입해서 임대를 시작했죠. 또한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셨습니다. 50대부터 매년 종합검진을 받았고 주 5일 이상 운동을 했어요. 식단도 완전히 바꿨고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현미밥과 나물 위주로 먹기 시작했어요. 60대에는 주거 환경도 미리 정비하셨어요. 3층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계단이 힘들어질 걸 생각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집안도 고령 친화적으로 리모델링했죠. 인간관계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독서 모임에 가입했고 봉사 활동도 시작했어요. 주변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요. 법적 준비도 빼놓지 않으셨어요. 65세에 유언장을 공증받아 두었고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봤어요. 연금 관련 서류들도 모두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위치를 알려뒀고요. 그 결과 이순자 할머니 부부의 현재 모습은 정말 부러울 정도였어요. 경제적으로는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월 3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자녀들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고 계세요. 건강 상태도 78세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으셨고요. 지난달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리 준비해둔 돈이 있어서 전혀 부담 없이 수술 받을 수 있었어요. 수술비 1,500만 원을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해결했죠. 더 놀라운 건 이순자 할머니의 사회생활이었어요. 매주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한 달에 2번은 봉사활동을 해요. 이웃들과도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요.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워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이 저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자주 찾아와요. 만날 때마다 즐겁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제가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손자들 용돈도 제가 주거든요. 이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준비를 일찍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도 누구에게 폐 끼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제 반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3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신 경우였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는데 꽤 성공했다고 해요. 60대까지만 해도 돈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노후 걱정을 전혀 안 했죠. 뭘 미리 준비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건강 관리도 소홀했습니다. 술, 담배 다 했고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운동은 전혀 안 했고요. 종합 검진도 회사에서 하는 것만 받았을 뿐 따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경제 관리도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돈이 있을 때 펑펑 썼어요. 연금이나 보험 같은 건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감에 의존해서 했고요. 65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모아둔 돈도 사업 정리하면서 거의 다 날렸죠. 갑자기 무일푼이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70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 다음 해에는 고혈압까지 생겼고 지금은 무릎도 아파서 걷기 힘들어요.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병원비만 해도 월 50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녀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가족 관계도 악화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도와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히 큰아들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싫어해요. 주거 환경도 문제였습니다. 3층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사할 돈도 없고 집을 개조할 여력도 없어요. 사회적 관계도 거의 단절된 상태였어요. 사업할 때 만났던 사람들은 망한 후에 다 떠났어요. 이웃들과도 별로 친하지 않고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까 우울해져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현재 상황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매일이 고통이에요.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자식들 눈치는 봐야 하고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사랑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해요. 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 거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후회스러워 하셨어요. 젊었을 때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후회막심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이 두 사례를 비교해 보니 준비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같은 7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자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반면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계셨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랐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경제적 차이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관계와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어요. 준비를 잘한 이순자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어서 가족관계가 더 좋아졌지만 준비를 못한 박철수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관계가 악화된 거죠. 이 두 사례를 통해 확실히 깨달은 건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이순자 할머니처럼 5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노후를 맞으면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준비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만이라도 지금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건강관리 마이너스 매일 걷기, 식단 조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시작해야 할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확인했죠. 그런데 건강관리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어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운동 계획을 세울 필요 없어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직접 실천해 보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30분 걷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3개월 후에는 오히려 걷지 않으면 몸이 찜찜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몸의 변화였어요. 우선 체중이 5kg 줄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밤에 잠도 깊게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었어요. 매일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명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걸으면서 만나는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인간관계도 넓어졌어요. 걷기와 함께 식단 조절도 시작해 보세요. 복잡한 다이어트 방법 말고 간단한 원칙 몇 가지만 지키면 돼요. 첫째, 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세요.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현미밥은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둘째, 나물 반찬을 늘리세요. 고기나 생선 반찬은 줄이고 대신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나물 같은 채소 반찬을 늘려보세요. 나물은 칼로리가 낮으면서 영양가가 높아서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셋째, 짠 음식을 피하세요. 김치, 젓갈, 찌개류를 줄이고 대신 담백한 국이나 찜 요리를 늘려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염분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런 식단 변화를 3개월 동안 지속한 결과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드물다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둘째, 돈 관리 마이너스 연금 점검, 생활비 최소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경제적 준비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투자를 시작하거나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셨던 분들은 퇴직연금이나 기업연금도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금액이 적더라고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도 월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는 현재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연금 추가 가입이었고 또 하나는 생활비 줄이기였어요. 개인연금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 덜하고요. 매월 40만 원씩 넣으면 연말 세금 환급도 받고 노후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10년만 넣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활비 줄이기였어요.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써보니 정말 불필요한 지출이 많더라고요. 우선 통신비를 줄였습니다. 핸드폰 요금제를 바꾸고 인터넷과 케이블 TV를 합리적인 상품으로 변경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월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외식비도 많이 줄였어요. 일주일에 3-4번 하던 외식을 월 2회로 줄였습니다. 대신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먹기 시작했죠.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어요. 의류비와 잡비도 크게 줄였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충동 구매는 최대한 피했어요. 마트에 갈 때도 목록을 만들어서 가서 불필요한 구매를 방지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월 생활비를 4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개인연금을 넣으니까 부담도 없고 노후 준비도 되는 거죠. 셋째, 관계관리 마이너스 이웃과 정기적 교류 만들기. 세 번째는 인간관계 관리입니다. 돈과 건강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외로우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앞서 확인했죠. 하지만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이웃과의 관계 개선이에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분들과 조금씩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들과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층에 사는 분들과 안부도 묻고 지내게 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많아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산책도 하고 가끔 차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몇 달 전에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감기 몸살로 며칠 동안 집에 누워 있었는데 평소보다 인기척이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분이 안부를 물어보신 거예요. 덕분에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 관계 외에도 취미 모임 참여를 추천해요.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한 달에 2번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정말 즐거워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전혀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만나니까 대화할 거리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독서 모임 멤버들과는 가끔 따로 만나서 전시회도 보러 가고 맛집 탐방도 해요. 이런 활동들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더라고요. 봉사활동도 시작해 보세요. 저는 동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숙제 도와주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시간씩이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좋아해주고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쌓이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말 풍요로워졌어요. 매일 만날 사람이 있고 함께할 활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무엇보다 나중에 혼자 남게 되더라도 든든한 지원망이 있다는 안심감이 생겼습니다. 이 3가지 마이너스, 건강관리, 돈관리, 관계관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건강해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가 있으면 정신건강도 좋아지죠. 지금 당장 이 3가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30분 걸어보고 내일은 가계부를 써보고 모레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 때가 되었습니다. 늙어서 아프면 버림받는다는 말,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았습니다. 늙어서 아프면 버림받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도 명확해집니다. 먼저 맞는 부분부터 이야기해 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대 사회에서는 늙고 아픈 부모를 자식들이 온전히 돌보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건 자식들이 냉정해서가 아니에요.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바뀐 거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대가족이 함께 살며 서로 돌보던 시스템이 사라졌어요. 맞벌이가 일반화되면서 집에서 돌봄을 전담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자녀 수는 줄어들었지만 부모님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결국 한 명의 자녀가 여러 명의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경제적 압박도 커졌습니다. 집값, 교육비, 생활비 모든 것이 올랐지만 소득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해요. 자녀 세대도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바빠서 부모 돌봄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 기간도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5년, 10년이면 끝났을 일이 이제는 20년, 30년 계속될 수도 있어요. 이 긴 시간을 자녀들이 온전히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이런 구조적 변화 때문에 늙고 아프면 사실상 버림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버림받는다는 표현의 의미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의도적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돌볼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 한계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틀린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조건 버림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혀 버림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계시며 사회적 관계도 풍부하게 유지하고 계세요. 그 결과 자녀들이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고 의지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수술을 받을 때도 자녀들은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고 수술 후 회복도 빨라서 오랜 간병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자녀들은 마음 편하게 정서적 지지만 해드리면 되었죠. 이런 경우에는 버림받기는커녕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정말 멋지시다. 어머니같이 나이 들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박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준비 없이 노후를 맞으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었어요. 경제적 부담, 시간적 부담, 정서적 부담을 모두 자녀들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결과 자녀들이 할아버지를 피하게 되고 관계가 악화된 겁니다. 이 두 살의 차이점이 바로 늙어서 아프면 버림받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보여줍니다. 준비 없이 늙고 아프면 버림받을 수 있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자식들이 알아서 돌봐주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었다면 우리의 준비 방식도 바뀌어야 하는 거죠. 건강, 경제, 주거, 간병, 법적 준비, 인간관계, 마음가짐 등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준비들이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늙고 아파도 버림받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들도 우리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준비가 자녀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에요. 준비를 잘해두면 우리 스스로도 더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길러주면 자식이 부모를 돌봐주는 것이 당연한 교환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 부모가 스스로 준비를 잘해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늙어서 아프면 버림받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준비 없이는 버림받을 수 있지만 충분한 준비가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은 경고인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늙어서 아프면 버림받는다는 충격적인 말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의 냉정한 현실을 마주했어요. 핵가족화, 맞벌이 증가, 저출산으로 인해 예전 같은 가족 돌봄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돌볼 여력이 부족해졌다는 현실적 한계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준비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갔어요. 경제적 준비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생기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연금, 보험, 투자를 통해 월 200-300만 원 정도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얻었습니다. 건강관리가 모든 준비의 기본이라는 점도 깨달았어요. 아프지 않는 것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정기검진,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운동이라는 건강관리의 3대 원칙을 배웠고 실제로 실천해서 효과를 경험해 보기도 했어요. 주거 준비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계단 없는 평평한 집,
안전 손잡이가 있는 화장실, 넓은 문과 복도 등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간병 문제 대비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꼈어요. 가족 간병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같은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고요. 법적 제도적 준비는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이었어요. 유언장, 성년 후견 제도, 연명치료 계획서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준비가 법과 제도로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된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인간관계 유지의 소중함도 확인했습니다. 아플 때 가장 무서운 건 몸의 고통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웃, 친구,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두는 것이 돈보다 더 오래가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점도 중요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노후 행복의 70%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근육을 지금부터 기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짐이 아니라 든든한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 모델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노후 준비는 건강, 돈, 주거, 관계, 마음 5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늙어서 아프면 버림받는다는 말은 경고일 뿐, 진짜 답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늙고 아파도 전혀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만 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준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어요. 매일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고 가계부를 쓰고 이웃들과 인사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구나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후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혹시 아직도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바꿔보시길 권해드려요.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라도 30분씩 걸어보세요. 내일부터는 현미밥을 드셔보세요. 모레부터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노후 준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 관리를 시작하실 건가요? 경제적 계획을 세워보실 건가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실 건가요? 아니면 마음가짐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이 여러분의 노후를 나아가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늙어서 아프면 버림받는다는 말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부터 준비해서 늙어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니까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